오늘은 쿠팡의 규모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쿠팡에 대한 이슈로 뜨겁죠. 나스닥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웬걸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쿠팡의 기업 가치가 적어도 55조라고 하던데 55조면 네이버는 몰라도 카카오는 그냥 씹어먹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런가요? 저는 모르겠는데. 게다가 일용직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1,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나누어 주겠다고 발표해 역시 쿠팡이다 라며 박수를 받다가도 뒤이어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고개가 갸웃해지죠. 그래서 분석해봤습니다. 쿠팡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그럼 먼저 쿠팡의 과거부터 살펴보실까요? 2010년 김범석 의장은 쿠팡을 설립합니다. 미국에서 소셜커머스가 대박나는 걸 보고는 한국에서 시도해보고 싶었다네요. 소셜커머스는 말 그대로 SNS를 활용한 사업 모델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식사권, 수영장, 워터파크, 테마파크 입장권 등 주로 할인 쿠폰을 다루며 짧은 시간 동안 파격적인 할인을 제시하죠. 그래서 쿠팡은 쿠폰이 팡팡 터지는 곳, 위메프는 We Make Price, 티모는 티켓몬스터라는 사명으로 활동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쿠팡, 위메프, 티모는 소셜커머스가 아닌 종합쇼핑몰이라 불리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소셜커머스 업계가 다른 의미로 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쿠팡이 탄생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국내에는 소셜커머스 기업이 30개가 넘었대요. 강아지나 송아지나 죄다 뛰어든 거죠. 요만한 시장에 이따만큼의 업체가 들어섰으니 당연히 출혈 경쟁이 불가피했습니다. 문제는 그 경쟁이 굉장히 추잡했다는 건데요. 몇몇 업체가 자기 사업도 간수 못하면서 굳이 남의 사업장까지 가서 깽판을 치고 다닌 거예요. 구매 개수 및 후기 조작에 타업체 비방과 고의적인 환불 지연에 그리고 위조 제품 판매까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죠. 덕분에 소셜커머스에 대한 민심은 떡락하고 대부분의 소셜커머스는 파국을 맞았으며, 소셜커머스 출신 3인방은 종합쇼핑몰로의 개편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쿠팡은 종합쇼핑몰로 진화하며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앞에는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이미 다수의 업체가 포진해 있었고, 뒤로는 티몬이 미국의 리빙소셜, 그룹폰과 M&A를 거치며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 쿠팡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떤 차별화나 투자자도 가진 게 없었죠. 그러던 중 행운의 편지, 아니 행운의 리뷰가 날라옵니다. 2013년 어느 고객이 상담원을 칭찬하는 글을 남긴 거예요. 내용인즉슨 해외 출장을 위해 신발을 샀는데 출국 전날까지도 안 오더라. 애타는 마음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 자신과 통화했던 상담원이 직접 공항까지 찾아왔고 한 손에는 자기가 산 신발이 들려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훈훈하죠. 그리고 이 미담이 로켓 배송의 시초라고 하네요. 김범석 의장도 쿠팡의 경영진도 아닌 평범한 상담원의 배려가 차별화를 만들어냈다는 건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물론 배송의 차별화는 장점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비용 문제였는데 아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죠. 덕분에 안 그래도 적자 기업이었던 쿠팡은 해를 거듭할수록 말라갔고 결국 아사 직전까지 가고 맙니다. 이때 모두가 입을 모아 쿠팡은 망할 거라 했었어요. 그도 그럴 게 같은 후발주자였던 위메프와 티모는 진즉의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니까요. 쿠팡이라고 별 수 있겠어? 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별 수 있더군요.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여러분이 잘 아는 그분이죠. 기회는 위기에서 찾아온다더니 손정희 회장은 쿠팡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며 무려 1조 원을 과감하게 베팅했고, 쿠팡은 그 돈을 미천삼아 날아올랐습니다. 든든한 뒷배가 생겨서 그런지 이전보다 더 거침없어졌어요. 이길 배송으로 돌아선 민심 회복을 위해 로켓 배송을 계속 확대했고, 고용과 물류 인프라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도 단행했죠. 그러나 이를 탐탁지 않게 지켜보던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롯데와 신세계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없어질 거라 생각했던 쿠팡이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으로 계속 치고 올라오니 기분이 몹시 언짢아진 거죠. 안 그래도 오프라인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자기 밥그릇까지 뺏겠다고 선전을 하고 다니니 이 둘이 쿠팡을 조져보겠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언제나 조져지는 건 대기업이었다.
롯데는 롯데온, 신세계는 쓱을 선보이며 야심차게 등장했지만 체면만 잔뜩 구기고 말았죠. 심지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쿠팡을 향해 해마다 1000억엔 이상 적자를 내도 주주로부터 보전을 받는 회사와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제 누가 패배자지? 쿠팡도 힘들어진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동빈 회장 말 맞다나 해마다 증가한 영업 손실이 2018년에는 1조를 넘겼거든요.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손해를 보는 그야말로 기적의 계산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쿠팡은 또다시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손정희 회장이 다시 한번 수혈을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투자금은 더블로 늘어났는데 이 때문에 사실상 쿠팡은 손정희 회장 소유이고 김범석 의장은 바지 사장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뭐 김범석 의장이 바지 사장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쿠팡의 국적은 미국임이 분명하니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쿠팡은 손정희 회장의 응원을 받으며 다시 한번 질주를 시작합니다.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 서비스로 유명해지니 로켓프레시로 따라하고 배민이 배달 서비스로 잘 나가니 쿠팡이츠를 만들었죠. 물류 인프라 역시 어마어마하게 증대해 2018년에는 37만 평의 물류 인프라 부지를 구축했고 2019년에는 대구에서 축구장 46개를 합친 크기의 물류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고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요. 그래서 이 기사가 떴을 때 드디어 쿠팡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며 난리가 났었죠. 유통맥이 쿠팡 매출이 7조를 돌파, 적자 4천억 줄이며 깜짝 실적. 작년 기사인데 2019년도 영업손실을 1조 7천억 원을 예상했으나 다행히 7천억 밖에 손실을 안 봤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흑자 전환을 한 것도 아니고 1조 7천억이나 그냥 7천억이나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건늘 호들갑이 너무 심하네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라는 분석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런 나머지 반은 뭐냐? 바로 꼼수와 갑질이에요. 자세한 설명에 앞서 이 기사의 제목부터 보실까요? 쿠팡, 중소거래업체 쥐어짜기 갑질, 수수료 인상, 공급단가 인하 강요. 한마디로 쿠팡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삥을 뜯었다는 거죠. 공급단가, 판매 수수료, 쿠런티, 광고비, 성장장려금 등등 납품업체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 주머니에 채웠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잘 나가니까. 옛날이야 아쉬운 쪽이 쿠팡이었으니 당연히 굽히고 들어갔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납품업체 하나하나가 귀중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쿠팡이 많이 커졌어요. 지금은 쿠팡에 납품하겠다는 업체가 널리고 널렸으니 이제 말 잘 듣는 업체만 받겠다는 겁니다. 또 쿠팡의 어깨가 잔뜩 올라갔다고 느껴지는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따라한 건데 일단 수수료가 진짜 더럽게 비싸요. 그리고 정산도 바로바로 안 해줘. 저희 부모님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하시다가 쿠팡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쿠팡도 써보셨거든요. 근데 몇 달을 사용하시다가 버렸어요. 네이버보다 벌이가 시원찮은데 돈도 빨리빨리 안 돌려주니까 사업이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당장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또 팔아야 되는데 쿠팡은 지들 유동성 확보를 하겠다고 버티는 거죠. 이걸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판매자에게 쿠팡은 혈관의 지방 같은 존재입니다. 그 밖에도 로켓 배송 상품을 묶거나 돈 안 되는 상품 빼기, 월정액 서비스 로켓 와우 확대, 키워드 광고 등이 있으나 의뢰하는 꼼수들이라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쿠팡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쿠팡은 오래전부터 아마존이 되겠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마다 물류 투자에 거금을 쏟았던 것도 FBA 시스템을 따라하기 위함이었죠. FBA는 아마존이 입점 판매자들의 상품 보관, 주문 처리, 출하, 결제, 배송, 반품 대응까지 모두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금의 쿠팡과 똑같죠. FBA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점 판매자는 택배 회사를 거치지 않아 운송비를 절감하여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고, 쿠팡은 매출 확대와 서비스 개선으로 시장 장악력을 높일 수 있으니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생이라니 정말 듣기 좋네요. 하지만 문제는 아마존이 그랬던 것처럼 쿠팡이 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인 건데 저는 그 이유까지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쿠팡은 3년 주기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2015년, 2018년, 그리고 2021년이죠. 아니 올해가 무슨 위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쿠팡은 창업 이후 10년 넘게 만년적자 꼬리표를 떼지 못했어요. 지난해 말까지 누적적자가 이미 4조를 넘어 5조를 향해 가고 있었죠. 쿠팡의 모 회사인 쿠팡 INC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약 70억 원, 손정희 비전 펀드로부터 받은 3조 원을 합해도 모자랍니다. 쿠팡이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빚이 1조 3천억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상장이 확실시되지도 않았고 올해는 무조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보장 또한 없으니 당연히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장을 해도 문제입니다. IPO에 상장까지 하면 빚은 갚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쿠팡은 마땅한 캐시카우 하나 갖추지 못했습니다. 쿠팡이츠가 딜리버리 히어로의 아성을 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쿠팡 플레이는 이제야 시작했으니 아직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애초에 하는 것마다 출발이 늦기도 했고요. 즉 올해는 어찌저찌 버텨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흑자 전환부터 캐시카우 확보까지 앞으로 3년 안에 끝내지 못할 시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이 되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될 겁니다. 2024년 과연 쿠팡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해 있을까요? 여전히 소비자 편익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이 갈려나가고 있을까요? 쿠팡은 김범석 의장과 경영진이 똑똑해서 잘 된 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디 올해도 2014년에도 살아남는다면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닌 내부 직원과 관련 업체까지 품어주는 상생의 표본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